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근대 이전이라 할 수 있는 전근대의 신분제와 사회구조, 즉 사회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사회사회관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배운 정치사, 외교사, 경제사랑 그 흐름이 같을 거기 때문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내용을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과서는 76페이지에서 85페이지를 펴주시면 됩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기존처럼 4개의 시대 구분으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고대의 신분과 사회, 두 번째는 고려의 신분과 사회, 세 번째는 조선 전기의 신분과 사회, 마지막 네 번째는 양난 이후, 즉 외란과 호란 이후 조선 후기의 사회가 어떻게 변화했는가입니다. 먼저 고대의 사회사회관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 이 계급과 신분제가 등장한 시대에 관해 배워본 적이 있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여기 있는 청동기 시대이거든요. 청동기 시대에는 농업 생산력이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1년을 먹고도 남은 생산물이라 할 수 있는 이 잉여 생산물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잉여 생산물을 많이 가진 이 부자와 이 잉여 생산물이 없거나 부족한 이 가난한 사람 사이에 격차가 벌어지게 되거든요. 이러한 격차를 바로 빈부의 격차, 빈부격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부자의 잉여 생산물, 즉 식량을 빌려와야 됩니다. 나중에 이 식량을 갚으면 상관없는데 못 갚게 되면 이 빈자는 부자의 노비 또는 노예로 전락함에 됨에 따라 가지고 계급과 신분제가 발생하는 배경으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동기 시대에는 다양한 무기 그리고 청동제 무기가 등장함에 따라 가지고 부족 사이에 잦은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지배층 사이에 서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전쟁 포로를 많이 잡아서 노예로 만든 사람, 그러면 노예가 많은 사람과 노예가 적은 사람 사이에 격차가 생기게 됐고요. 그리고 전쟁에 공을 세운 사람, 그리고 부족 사이에 격차도 생겼기 때문에 이 전쟁에 따라 가지고 지배층 사이에서도 이 레벨, 이 서열이 생기게 됐고요. 그리고 정복당한 피정복민은 정복민의 이 노비로 전락함에 됨에 따라 가지고 또 마찬가지 계급과 신분제가 발생하는 계기가 되게 됐습니다. 그럼 내려가서 고구려, 백제, 신라 등에 있었던 이 고대 신분제의 특징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은 신분은 대대로 세습이 됩니다. 아버지가 특정 계급이면 그 자식도 특정 계급을 물려받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내 신분이 미천하면 그 사회적 지위가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능력보다는 혈통에 따라 가지고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고대 신분제 중에서 이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누어서 볼 건데요. 먼저 지배층의 왕족과 귀족, 각 상국의 특징들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에는 왕족 고씨와 오부 출신의 귀족이 지배층이었고요. 백제에는 왕족 부여씨와 8개 주요 가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라에는 박씨, 석씨, 김씨가 왕이 되거나 또는 왕족 귀족으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당시 신라의 수도를 할 수 있는 금성, 오늘날 이 경주에 살고 있었던 지배층 사이에 신분제가 존재했습니다. 그 신분제가 바로 골품제였거든요. 이 골품제는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려가지고 피지배층을 볼 건데요. 지배를 당하는 피지배층은 평민과 천민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먼저 평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민 대부분은 농사짓는 농민으로서 조세, 토산물 등을 부담하는 이 세금을 국가에 바치는 주축이었고요. 그리고 성인 남성에게는 특별한 의무가 주어졌는데 궁궐, 성을 축조되는데 동원되거나 일정 기간 동안 군대에 복무해야 되는 의무가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에서는 복지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이 민생 안정책인 이 진대법이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이 진대법은 고구려 고국 천황 때 대상이었던 을파서의 건의로 시행이 되었는데요. 고국 천황과 을파서가 한 번은 그 국가 내일을 시찰하러 갔다가 어떤 성인 남성이 흑흑 울고 있는 걸 봅니다. 요 왜 우니 물어보니까
지금 귀족에게 쌀 같은 식량을 빌렸는데 이걸 못 갚게 돼가지고 이 빌린 식량을 못 갚게 돼가지고 그 귀족의 노비가 될 처지다라고 하면서 흑흑 울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보고 봄에 곡식이 없을 때 국가가 곡식을 빌려줬다가 가을에 추수가 끝나면 다시 되갚게 하는 이 진대법이 고국천황 때 시행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지고 천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민은 대다수가 노비였습니다. 노비. 주로 전쟁포로 또는 죄인 등의 출신이 대부분 이 노비였고요. 국가나 개인의 소유였기 때문에 매매, 판매하거나 사는 것이 가능하고요. 증여, 주는 것도 가능하고 상속, 그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것도 가능한 재산이었습니다. 재산, 인간이 아니라 재산 취급을 받은 이 노비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가지고 신라 골품제 그리고 발해의 이 신분제 사회 구조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라 골품제는 성스러운 성골과 진짜 골이라 할 수 있는 성골과 진골로 나눠졌고요. 그 외에 자 육두품에서 일두품으로 나누어진 신라 지배층 사이의 계급이었습니다. 성골, 진골이 가장 최상의 레벨이었는데 성골이 제일 높았거든요. 성골은 성스러운 뼈다귀, 진골은 리얼본, 진짜 뼈다귀. 자, 이런 식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특징을 보시면 신라가 고대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신분제라 할 수 있고요. 골품에 따라 가지고 승진의 제약, 그리고 집, 수레, 의복 등 일상생활도 제약되기도 했습니다. 성골과 진골, 즉 홀리본과 리얼본이 최상이었기 때문에 집이라든지 수레 크기라든지 의복 같은 것들도 더 화려하고 크게 할 수 있었는데 이 6에서 1둔품은 그 두품에 따라 가지고 6두품이 좀 높고 1두품이 낮았거든요. 그 두품에 따라 가지고 이 집의 크기, 뭐 수레의 크기, 뭐 의복의 이런 꾸밈 정도가 이런 차등이 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3에서 1두품 같은 경우에는 삼국 통일 이후 사실상 평민화됨에 따라 가지고 지배층의 그 구실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비운의 계층이 있습니다. 성골, 진골도 아닌 이 두품 계열 중에서 가장 높은 이 육두품이었거든요. 이 육두품은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이 아찬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이 골, 즉 이 뼈다귀 계급까지만 계급이 올라갈 수 있는 대하찬까지는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육두품의 시대별 특징의 활동들을 보도록 할게요. 이 육두품은 삼국 통일 이후 왕권 강화가 됨에 따라 가지고 이 정치적 역할이 이 육두품 사이의 역할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들은 뛰어난 학문,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왕을 보좌하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설총 이런 사람이 있고요. 그러다가 신라 하대 해공왕이 피살당한 이 신라 하대 이후에는 왕위 다툼과 농민 봉기로 신라 사회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중앙 정부의 말을 안 듣는 지방 세력들, 즉 각지에서 독자적인 세력인 이 호족이 성장하게 됩니다. 일부 육두품 지식인들은 이 골품제를 비판하며 호족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최승우, 최지몽 이런 사람이 있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통일신라 그리고 신라의 계급이라 할 수 있는 골품제에 대해 봤고요. 밑에 내려가서 발해의 특징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해도 마찬가지 지배층, 피지배층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지배층에는 왕족, 대씨, 그리고 귀족, 고시 등 고구려계가 다수였고요. 물론 말갈 계통도 지배층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피지배층인데요. 자, 고구려인가 대체로 이 말갈인으로 구성이 됐었고 말갈인 중에는 고구려에 살던 사람들이 많았고요. 거의 대다수는 말간인이라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고대의 신분제와 사회를 봤다면 이어서 고려 시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려 시대의 특징은 양천제라고 하는 이 제도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양인과 천인으로 구분을 하고요. 그 양인 내에서도 이런 계층이 구분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양인과 천인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양인과 천인이 있는데요. 먼저 양인은 자유민으로 원칙상 과거 응시가 여기 양인이라면 가능합니다. 과거 응시가 가능함에 따라 가지고 관직
종사도 가능하고요. 이들은 조세, 공물역 이러한 세금의 의무를 부담해야 되는 게 있었고요. 이에 비해서 천인들은 대부분 노비였고요. 비자유민으로 과거 응시라든지 관직 진출이 원칙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산이었기 때문에 조세, 공물역 이런 납세의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럼 내려가지고 양인의 특징들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문벌입니다. 대대로 높은 관직을 받았던 이런 문벌인데요. 이들은 최고 지배층이고요. 과거와 음서 등으로 관직에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앞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중간계층인데요. 중앙관청 실무자인 서리, 그리고 지방관청 실무자인 향리, 하급 장교 등이 중간계층이었고요. 이들은 국가의 임무, 국가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역 중에서 그 직역을 수행했기 때문에 이 직역의 대가로 토지, 즉 수조지를 할 수 있는 전시가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직역과 토지는 세습이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리의 아들이 똑같이 서리를 한다면 이 서리가 갖고 있던 이 수조지는 국가에 반납한 게 아니라 원래 그 아들한테 물려줄 수 있도록 해줬던 거죠. 왜냐하면 그 아들도 서리이기 때문에 전시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원칙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향리는 각 지역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고요. 과거로 관직 진출하여 문벌로 성장하기도 했던 이 향리였습니다. 자, 내려가지고 양민인데요. 대부분 농민으로 이들은 백정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의 백정이라고 하면 사냥을 하거나 이 고기를 가공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고려시대에는 그 백정의 의미가 다릅니다. 이 백정할 때의 백은 화이트, 하얗다, 아무것도 없다 이 뜻이고요. 정 같은 경우에는 직역을 수행하는 사람 또는 직역 수행이라고 썼습니다. 이들 양민 중에서 이 농민들은 직역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백정이라 불렀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이러한 군역을 부담해야 되는 의무가 있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조세, 공물역을 중추적으로 부담하던 계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특수행정구역이 고려시대에 존재했습니다. 바로 향부곡. 향부곡은 주로 농산물들을 더 많은 세금으로 국가에 납부했던 세력이었고, 요 소 같은 경우에는 공산품들을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국가에 납부하던 그런 특수행정구역이었거든요. 이들은 법적으로는 양인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양인 취급을 못 받아요. 이들은 교육, 과거 응시 거주지 이전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세, 공물역의 부담량이 일반 행정구역이라 할 수 있는 일반 군역보다 더 많았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향부곡은 농산물 같은 것들, 쌀이라든지 소내 공산품들 이런 것들을 국가에 더 많이 바쳐야 되기 때문에 죽어나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천인인데요. 천인에는 대다수가 노비였습니다. 물론 또 다른 천인 계층도 많지만 여기 노비를 대표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노비 같은 경우에는 국가 또는 관청 소속이라 할 수 있는 공노비와 개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이 사노비로 분류가 되었고요. 이들은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산 취급을 받았고요. 앞서 배웠듯이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 중 한쪽이 노비면 그 자녀도 노비가 되는 이 일천즉천의 원칙이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노비라고 하면 그 뜻을 좀 한번 가볍게 보고 갈게요. 여기서 노비할 때 노는 남자 노비고요. 비 같은 경우에는 여자 노비. 이걸 합쳐가지고 노비라고 부른다.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가 남, 비가 연대 합쳐가지고 노비라 부른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서는 고려 사회가 그 이전 신라의 골품제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또 성 앞에 출신 지역을 붙이는 제도에 관해서 보도록 할게요. 고려 시대는 통일 신라보다는 폐쇄성보다는 개방성이 있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폐쇄적인 신라 골품제 사회보다 신라 골품제는 성스러운 뼈다귀 성골, 진짜 뼈다귀 진골 이들이 최상위 계층이었고 그 밑에 좀 지배계층 6두품에서 1두품이 있었는데 이 두품에 따라 가지고 일상생활에 제약이 받게 됐었고요. 그 두품 중에서 가장 높았던 6두품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승진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 사례가 신라하대 최치원이었거든요. 최치원이 당나라에서도 크게 활약을 했는데 신라로 돌아오니까 자기가 찬밥 취급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치원이 6두품이었기 때문에. 이렇듯 능력이 있어도 올라가지 못했던 이 신라 사회에 비해서 고려시대는 올라갈 수 있는 그 개방성이 있게 됐습니다. 자, 양인은 원칙상 과거 응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개방성도 있고요. 전쟁 등으로 공을 세워가지고 장군으로, 즉 무관으로 출세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자, 무신정변 시기에도 뭐 이의민, 천민이었는데 장군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노비가 재산을 모아 양인 신분을 획득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원간석기에 원과 관계된 통역가, 이 몽골어를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매를 잡았던 이 응방 출신의 관리 등이 지배층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폐쇄적인 신라 골품제 사회보다는 고려시대가 조금 더 신분 상승의 개방성이 있었다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지고 자, 본관제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이 본관이 쓰이고 있거든요. 너 본관이 어디니? 라고 하면 선생님은 창녕조씨거든요. 저는 창녕조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의 시조 또는 선생님의 조상이 살았던 지역이 바로 창녕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누구는 전주시, 누구는 파평류시 이렇듯 성씨 앞에 그 시조 또는 조상이 살았던 고향이었던 그런 지역을 붙이는 이 본관제가 이 고려시대 때 시행이 됩니다. 성 앞에 출신 지역을 표시하는 본관제, 창녕조가, 전주이가 또는 파평윤가 이런 식으로 출신 지역을 붙이고요. 이 고려시대에는 본관을 떠나 이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었는데요. 자, 관리로 임용되거나 결혼, 이 혼인 시에만 제한적으로 이주가 허용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본관에 따라 가지고 차별을 받는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본관이 향, 부곡, 소예요. 여기 본관 출신이면 일반 군현민에 비해 자, 차별을 받았습니다. 뭐 아까처럼 뭐 과거 응시라든지 이런 거죠. 그리고 주민의 잘잘못에 따라 가지고 향, 부곡, 소가 일반 군현으로 승적되기도 하고요. 일반 군현이 향, 부곡, 소로 강등, 하향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몽골과 전쟁 시기에 여러분들 스님이었던 김윤우가 이 처인 후공민과 함께 싸워가지고 몽골군을 물리쳤다, 살리타이를 사살했다 배웠습니다. 이때 부곡이거든요. 이들은 이때의 공을 세워가지고 부곡에서 탈출하게 됐었던 이런 처인 부공민의 사례, 승적 사례가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번에는 가족제도입니다. 조선 후기가 되면 어머니 계열보다는 아버지 계열이 조금 더 이런 친척, 가족 사이에서 중요시 되고요. 뭔가 남성 중심의 사회가 조선 후기부터 시작이 되어서 오늘날에도 조금 많이 전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려 시대에는 조선 후기와 오늘날의 관점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때는 북의 아버지 계통의 가족들, 그리고 목의 어머니 계통의 가족이 동등한 위치에 있었거든요.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높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 특징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제도인데요. 일부 일처제가 일반적입니다. 일부 일처제. 어떤 사료가 정해지는데 박유라고 하는 사람이 첩을 들이게 해달라라고 왕한테 건의했다가 하루는 그 왕과 이 박유라고 하는 신하가 이런 연등회 때문에 밖에 나갔는데 어떤 할머니, 즉 노파가 저 박유라는 놈이 첩을 건의한 놈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가리키니까 주변에 아는 자들, 즉 부인들이 박유를 막 욕하니까 박유가 막 숨었고 이 첩제도가 도입되지 못했다 이런 썰이 있기도 합니다. 이렇듯 일부 일처제가 일반적이고 여성의 힘이 셌기 때문에 남자 관리를 막 욕할 수 있었거든요. 이렇듯 이런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혼인 후에 신랑이 신부 집에서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요거를 처가살이라고 하거든요. 부인 집에 살았던 이 처가살이가 고려 그리고 조선 초기까지는 일반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산다. 그리고요. 그리고 가족 제도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성은 관직에 진출만 못하지 그거 말고는 거의 다 동등했던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내려가서 자 여성의 지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가 되면 남자를 먼저 적거나 아니면 여자는 이 호적에서 나중에 적거나 적지 않은 사례가 많았거든요. 출가 외인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고려시대에는 호적에 남녀 차별 없이 남자를 먼저 적는 게 아니라 남녀 차별 없이 태어난 순서대로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성도 가족을 대표하는 호, 이 가족의 지배 최고 대빵 호주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 그리고 우리나라도 최근까지 이 호주는 남자만 가능했거든요. 물론 현재 대한민국은 여성 호주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호주가 고려 시대에는 여성도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상속을 합니다. 조선 후기가 되면 장자한테 즉 첫째 아들한테 재산을 몰빵해 줍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들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제사를 지내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지만 이 고려 시대에는 남자 여자 상관없이 그 자식들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에 따라 가지고 상속 시에는 남녀 구분 없이 자녀에게 똑같이 이웃산을 분배하는 이 균분 상속이 원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들이 돌아가면서 나의 제사를 해줄 거기 때문에 차별 없이 주겠다. 이런 균분 상속이 고려 시대의 원칙이었고요. 여성이 결혼을 하더라도 소유한 재산을 거의 다 유지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성의 재혼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조선 시대만 해도 여성 재혼 힘듭니다. 자, 그리고 또 재혼으로 태어난 자녀도 조선 시대에는 엄청난 차별을 받아요. 뭐 과거 시험 못 친다든지. 하지만 고려 시대에는 차별을 받지 않았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음서의 혜택도 큽니다. 자, 고려 시대의 음서 혜택은 부계의 아버지 계통과 모계 어머니 계통의 차별 없이 친손자, 외손자 동등이 적용이 되었고요. 심지어는 사위에게도 이 음서의 혜택이 고려 시대에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세 번째 조선 정기입니다. 자, 이성계가 세운 조선 정기인데요. 자, 조선 시대에도 고려 시대와 마찬가지로 양인과 천인으로 사람을 나누는 양천제가 시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조금 고려 시대와는 다르게 양천제가 법적으로 이제 법으로 규정이 되게 되거든요. 이 경국대전에서 양천제를 규정함에 따라 가지고 더욱더 강력하게 시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구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은 고려 시대랑 비슷합니다. 자유민으로 과거 응시와 관직 진출이 원칙상 가능하고요. 조세, 공물, 역의 의무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천인은 비자유민으로 과거 응시 관직 진출이 불가능하고요. 조세, 공물, 역의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이었기 때문에. 조선 시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차 사신분제,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정착하게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사신분제의 특징이 있습니다. 양반, 중인, 상빈이 양인이고요. 천민, 대다수가 노비였는데 이 천민이 천인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자, 양반에는 문반, 무반이 있고요. 중인에는 중앙관청의 관리, 서리, 지방관청의 관리, 향리, 하급 장교, 작과를 응시해서 통과한 기술관, 그리고 첫째 자식으로 태어난 서얼이 이 중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상민에는 농민, 상인, 수공업자, 자, 요런 게 있었고요. 뒤에 가서 세부적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조선 시대판 주민등록증이라고 쓰여있는 호패가 있거든요. 조선 태종 때 16세 이상 남자에게 이 호패를 지니게 다니도록 했던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자, 넘어가서 이 양천제의 세부적인 특징들 빠르게 한번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인 중에서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뉘고요. 지배층에는 양반과 중인, 피지배층에는 상민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지배층 중에서 양반을 보도록 할게요. 자, 더블반입니다. 더블반. 두 개의 반이 합쳐져서 부르는 말이 바로 양반인데요. 여기서는 자, 문반과 무반을 이루던 말이 처음에는 양반이었습니다. 자, 문반의 문신관료, 여기 무반의 무신관료를 함께 불러가지고 더블반, 이 양반이라고 불렀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양반, 이 문부반과 그 가족까지 포함하는 지배층의 호칭으로 이 양반이 쓰이게 됐고요. 자, 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 군역이 면제됩니다. 양반 되면
군대 안 가도 돼. 그래서 군역이 면제되고 과거로 관직에 진출하여 관직을 독점하던 최상위 지배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가지고 양반과 상민 사이의 중간계층, 뭔가 어중간한 지배층이랄 수 있는 이 가운데의 사람들 중인 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좁은 의미로는 이 작가라고 하면 과거 시험 중에서 뭐 통역관이라든지 또는 의관, 의사라든지 이런 기술관들을 뽑는 과거 시험 작가가 있었는데 이 작가에 선발된 기술관들을 이 중인이라 불렀거든요. 이들은 이 문과, 즉 일반 과거 시험을 통과한 일반 관리보다 지위가 낮았고 승진에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작가에 선발된 기술관을 처음에 중인으로 부르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인의 범위가 확대되게 됩니다. 중간관청에서 일하는 서리, 또 지방관청에서 일하는 향리, 그리고 아버지가 양반인데 어머니가 첩인 경우에 그 자식들이 서자, 얼자로 나뉘어서 부르게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이해용을 하세요. 자, 아버지가 양반인데, 어머니가 약간 상민이거나, 즉 평민이거나, 또는 노비 또는 천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상민이면 그 자식은 서자라 불렸고요. 아버지는 양반인데 어머니가 즉 노비 천인입니다. 이 사람을 얼자라 불렀거든요. 이들을 합쳐가지고 서얼이라 불렸습니다. 서얼.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한 이유가 아버지는 양반인데 자기 자신은 얼자, 즉 서얼이었기 때문에 신분의 차이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한다 했었거든요. 어쨌든 양반과 첩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 이 서얼이 있었는데 이 서얼은 문과는 못 칩니다. 하지만 무과, 잡과에만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이 관직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거 시험 치기도 있고요. 중인과 비슷한 대우를 받음에 따라 가지고 중인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려가가지고 이제 피지배층 중에 상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사농공상 중에 농공상, 농민, 수공업자, 상인 등으로 생산 활동을 담당했고요. 원칙상 과거 응시는 가능하지만 하지만 먹고 살기 힘듭니다. 과거 글 공부했다가 집안의 가세가 기울어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과거 준비 어려움으로 실제 응시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신부는 양인인데 그 일들, 역은 천인들이 하는 이 실양 역천이 조선시대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관청에 자빈을 하거나 수군 또는 이런 봉화를 올리는 봉수꾼, 세금을 옮기는 조운, 또 과 같은 업무,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천역, 신부는 양민이지만 그 역할은 천민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천민 취급을 받게 됐습니다. 신부는 양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천인인데요. 피지배층이고 천민입니다. 고려시대랑 비슷합니다. 자, 대다수가 농민이었고요. 대다수가 노비였고요. 국가 또는 관청 소속의 공노비가 존재했으며 개인 소유인 이 사노비로 분류되게 되었습니다. 이들도 재산으로 취급되어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원칙상 고려시대처럼 부모 중 한쪽이 노비면 그 자식도 노비가 되는 일천즉천의 원리가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변동이 있기도 했지만 원칙은 일천즉천. 한 명이 천인이면, 부모 중 한 명이 천인이면 그 자식은 즉시 천인이다. 이런 일천즉천의 원리가 적용이 되었다.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사족의 향촌 지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족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지방에 사는 양반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방에서 양반들이 어떻게 자기 힘을 길렀는가, 이런 기구들, 활동들, 약속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향촌의 존재하고 있는 기구, 유향소입니다. 유향소. 이거는 사족, 즉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양반들의 향촌, 즉 시골을 스스로 통치하기 위한 향촌 자치기구였습니다. 이때 이 향촌 자치기구인 유향소는 수령, 즉 사또를 할 수 있는 지방관을 보좌하고요. 향리, 향촌에 거주하는 관리, 이 향리의 비리를 감시하게 됐습니다.
조선시대 수령의 임기가 약 1년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자기가 살던 고향 지역에는 수령이 부임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 새로운 신임 수령이 오면 자기가 임명받은, 부임받은 지역의 실상을 모릅니다. 그러면 옆에 있었던 향리, 즉 이방 같은 사람이 사또하면서 자기가 비리와 전횡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때 이를 견제해 주던 게 바로 이 사족의 기관이었던 유향소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 지역 사족들은 자기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는 향회를 조직을 했고요. 여기에서 서로의 결속을 다지기도 했습니다. 또 이들은 또 수령이 또 막강해지는 것을 견제하는 역할. 찍다가 자, 카메라 녹화 제한 시간인 30분이 지나가지고 잠시 끊고 새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회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 향회는 지역 사족의 모임으로 서로의 결속을 다지던 그런 모임이었고요. 유향소처럼 수령을 보좌하기도 했지만 수령을 견제하기도 했고요. 또 이들은 향안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이 향회에 모일 수 있는 양반의 이름의 명단이 이 향안이었고요. 이 향안에 이름이 적혀 있어야 제대로 된 양반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내려가가지고 이번에는 중앙정부에 설치한 이 경제소입니다. 경제소. 자, 수도에 존재하고 있는 기관, 바로 경제소인데요. 이 경제소는 자, 유향소처럼 지방 사족이 너무 강력해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중앙 기구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 양반들이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세력을 불려버리면 중앙에 위협이 이를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고자 중앙 집권 강화 목적으로도 이 경제소가 만들어지게 됐고요. 이런 그대로 수도에 존재하는 수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직 중앙 관료에게 출신지의 유향소를 통제하게 했던 그 역할의 기구가 바로 여기 있는 경제소였고요. 자, 고려시대의 사신관 제도가 발전된 그 사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내려가서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16세기 이후에는 중앙 정계에 진출한 사림들의 시대였습니다. 이 사림들의 서원과 향약을 기반으로 성장을 했거든요. 중앙 정계에 진출했으면 사림이 되고 지방에 있으면 사족이 되는 건데요. 자, 16세기 이후 사족은 이 서원과 향약을 바탕으로 향촌 사회의 기반을 다져나갑니다. 먼저 여기 위에 있는 게 서원이고요. 자, 중등 사립학교입니다. 자, 밑에 있는 게 향촌, 즉 시골 마을의 규약 약속이라 할 수 있는 향약입니다. 먼저 서원을 볼게요. 자, 서원은 이름 있는 유학자의 제사를 지내고요. 여기서 스승이 제자들한테 유학을 교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족은 이 서원을 중심으로 세력을 모으고 권위를 높이게 되었었고요. 자, 그리고 또 임금님이 현판을 내린 이 사액서원이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자, 내려가서 향촌의 약속인 향약 보도록 할게요. 자, 전통적인 공동조직과 사회 풍속을 유교식으로 고친 규약인데 이러한 사족들, 즉 지방 양반들이 자기가 사는 마을 평민들, 즉 상민들한테 자, 요거 지켜라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향촌의 권력을 꽉 잠에 따라가지고 이런 사화를 거침을 불구하고 살인들이 계속 살아남았던 그 배경이 요 서원과 향약으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마지막 조선 후기입니다. 자, 조선 후기는 전쟁 이후에 신분제의 변동, 온갖 시대와 그런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조선 후기 신분제 변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반이 증가하게 돼요. 당시 사람들은 왜 양반이 되고 싶어 했을까요? 양반이 되면 군역, 즉 군포를 안 내도 됩니다. 엄청난 혜택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양반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쨌든 자, 양난 이후에 자, 농업 생산력이 증가하고 상품 화폐 경제, 이런 상품을 돈으로 거래하는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고요. 또 국가에서는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이 양반을 늘리는 정책을 또 펼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자, 부유한 상민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먼저 자, 양반이 되기 위해 국가에서 이 공명첩을 팝니다. 공명첩. 빌공자, 이름, 명자. 자, 첩지첩자군요. 이름이 비어진 벼슬 임명증이 바로 여기 있는 공명첩인데 국가에서 돈을 받고 이 공명첩을 팝니다.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 공명첩에 그런 사진이 있는데요.
자, 이름이 비어진 벼슬 임명장, 바로 공명첩입니다. 자, 받는 사람의 이름이 여기 비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조중훈. 자, 이렇게 적으면 선생님은 정삼풍 문관이 되는 거고요. 신분이 양반이 아니었다면, 자, 여기 이름 넣는 순간 바로 양반이 되어버리는 놀라운 자, 마법이 자,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외란을 계기로 재정 부족을 해결하려고 정부에서 발행한 거였고요. 자, 그리고 또 납속을 받기도 했습니다. 일정 양의 쌀, 돈 같은 거를 국가에 바치면 신분을 업그레이드 줬던, 또 양반층으로 올려주기도 했던 이런 납속책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족보를 구매합니다. 우리 집안의 그런 명단이라 할 수 있는 족보를 사가지고 그 족보에다가 자기 이름을 적으면 양반이 되는 거예요. 또는 이런 족보를 위조함으로써 양반이 되려고 했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상민이 감소합니다. 오히려 더 국가 재정이 더 안 좋아져요. 왜냐하면 상민들이 이런 조세, 공납, 역 이런 것들을 부담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아집니다. 자, 내려가서 양반 분할을 보도록 할게요. 양반 내에서도 그 계층이 나눠지게 됩니다. 붕당 정치의 변질로 이제 양반층에도 분할이 일어나는데요. 일부 양반은 권력을 차지하지만 대다수 양반은 몰락합니다. 집안이 이러한 정치적 사건들로 풍비박산나거나 아니면 돈을 못 벌어가지고 가난해진다든지 이런 사례가 많았거든요. 그에 따라가지고 몰락한 양반들은 향촌 사회에서 간신히 하면서 권위를 유지하거나 또는 일반 농민과 다를 바 없는 처지로 전락하기도 했습니다. 자, 허생전에 나오는 허생이 대표적인 몰락 양반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김홍도의 그림을 보시면 어떤 남자가 옷 같은 걸 만들고 있는데 양반이 쓰는 이 관을 쓰고 있고 뒤에서는 어린아이가 그 남자의 아들로 보이는 사람이 책을 읽고 있는 그런 모습이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집안은 몰락 양반이겠구나 라고 추측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내려가가지고 자, 양반층의 분할을 봤으면 이번에는 중인, 자, 노비층의 변화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인들은 이런 집단 상소운동,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임금께 글을 올리는 집단 상소운동을 많이 전개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서자, 얼자. 아버지는 양반이지만 자기 어머니는 첩이고 또 자기 어머니의 신분이 상민, 즉 평민이면 서자. 자기 어머니가 첩인데 자기 어머니의 신분이 비, 즉 노비면 을자. 이런 서울들이 이런 3사 등의 이 청요직 임명 허용을 집단 상소로 요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청요직이라고 하면 청렴도가, 즉 깨끗함이, 청렴이 요구되는 중요한 직책, 이것이 바로 청요직인데요. 3사의 한 중하급 관리라든지 아니면 2조 전랑 이런 자리가 청요직이었고요. 이 청요직을 거쳐야 이제 고위 관리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계기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에 따라 가지고 청요직이 관직 승진에 매우 중요한 자리였는데요. 이 임명 허용을 요구하며 집단 상소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자, 정조 때 유득공, 박제가 요 분들은 자, 서울 출신입니다. 요 사람들이 규장각 검서관에 아주 높은 직책에 임명되기도 했고요. 원래 서울들은 자, 문관 못합니다. 묵과 잡과에만 응시 가능했는데 이런 문관의 자리인 자, 이런 문신들의 자리에 올라가기도 했고요. 자, 19세기 서울에 청요직 임명이 허용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기술직 중인들도 작과 통과한 이 기술직 중인들도 중앙 고위 관직 진출 허용을 요구하면서 이 집단 상소 운동을 벌였으나 성과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내려가서 자, 노비의 신분 변동 보도록 할게요. 자, 노비들도 이런 천인 자격을 벗습니다. 군공,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공을 얻어가지고 노비 이런 계급을 벗거나 납속책, 돈을 모아가지고 국가에 쌀, 돈 같은 거 바치고 신분에서 벗어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신분 상승이 이루어지게 됐고요.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분 상승을 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노비보다는 상민의 수를 늘리기 위한 노비 종모법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노비는 어머니의 계급을 따라간다.
이게 바로 자 노비 종부법인데요. 영조 때 이 상민수를 늘려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이 노비 종부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상민이 많아야 이러한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주축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러한 법을 시행하거든요. 그에 따라 가지고 아버지가 노비라도 어머니가 양인이면 그 자녀도 양인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원칙상 일천즉천, 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노비면 그 자식은 노비가 됐었는데 영조 때는 노비 종부법, 노비는 어머니의 그런 계급을 딸을 따른다. 그에 따라서 어머니가 양인이면 자녀도 양인이 되도록 해줬던 상민의 수를 늘려서 국가 재정 확보를 하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자 노비가 해방되기도 합니다. 자 순조 때 중앙관청 소속인 이 공노비 6만여 명이 해방됩니다. 왜냐하면 노비는 세금 안 내니까요. 그에 따라 가지고 이 노비를 해방시켜 가지고 상민으로 만든 다음에 세금 내라고 하기 위해 이런 정책도 있었고요. 자 1894년 자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폐지될 때까지 노비 제도는 유지가 되었다가 1894 때 자 법적으로 노비는 사라지게 되는 그런 결과도 한번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향촌 지배 질서가 사족 중심에서 새로운 체제로 바뀌는 거, 밑에는 자 모계와 부계가 같다가 이제 부계 중심의 가족 제도가 강화되는 것을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 변화입니다. 변회되어 있네요. 자 사족은 자기들의 그 끈끈한 권력 유지를 위해서 동종마을을 형성합니다. 성씨가 같아. 그래서 동종마을을 형성하고 문중을 중심으로 서원을 건립합니다. 그리고 자기 조상을 제사 지내요. 이 서원에서. 자 그리고 또 요 시기쯤에는 향촌의 전투를 할 수 있는 이 향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향촌의 전투라고 하면 누가 이 향촌의 권력을 먹는가? 원래 같으면 지방 사족들, 기존 전통적인 지방 양반을 할 수 있는 사족들이 권력을 잡았는데 새로운 도전장을 내미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서얼이라든지 자 분홍층이라든지 어느 정도 신분이 오르거나 돈 많은 가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자 신향, 새로운 마을의 계층 신향회를 불렀는데 이 신향이 향안에 이를 몰리고 향회를 장악하는 형태가 보이게 됩니다. 이 향안에 올라야 향회 구성원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진짜 그 지방의 사족, 즉 양반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향안에 이를 몰리고 향회를 장악하는 등의 구양, 이거는 기존의 사족입니다. 이들과 자 대립을 벌이게 됐습니다. 어쨌든 사족의 힘이 약화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수령이 이 기존 전통의 구양들, 즉 사족의 눈치 안 보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지방에서 정치를 합니다. 이 수령이 향촌 사회를 주도하고요. 향회도 수령 견제 기능을 상실하고 그냥 세금 자문기구, 야, 이 사족들아, 우리 지방 세금 좀 더 걷어도 되겠니? 이렇게 물어보고 응답하는 그런 기구로 전락을 하게 되고요. 그 결과 수령들이 탐관오리로 자기 공명첩 아니면 공채란다 돈 주고 벼슬을 샀으니까 자기가 이제 본전 뽑아내려고 엄청난 삼정의 문란을 일으키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부계 중심의 가족 제도입니다. 고려 그리고 조선 전기까지는 부계와 모계가 거의 동일시대인데 조선 후기가 되면 그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조선 전기를 보도록 할게요. 고려 마찬가지로 부계와 모계 모두 중시되고요. 혼인 시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일정 기간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처가살이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여러분들 5,000원에 그려져 있는 자 율곡이 자 그리고 또 5만 원권 있는 요 신사임당 요런 분들인데 자 율곡이 아버지가 신사임당 어머니 신사임당 집에 가가지고 즉 자기 와이프 집에 가서 생활을 했고요. 자 율곡이도 자기 외가를 할 수 있는 오죽헌에서 글을 배우고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이럴 때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조선 후기가 되면 이제 양난이 벌어진 이후 신분제도가 흔들리게 되니까 당시 양반들이 이 성리학적 윤리를 강화시킵니다. 이 성리학에서는 신분제도를 확고히 하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신분제를 딱 이제 안 흔들리게 하기 위해 이 성리학적 윤리를 강조하게 되거든요. 그에 따라 가지고 점차야 부계를 중시하는 그 성리학적 예법이 퍼지게 되고요. 오늘날에도 그 영향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좀 남아있기도 합니다. 자, 재산 상속과 제사. 고려시대의 조선 전개만 해도 재산 상속은 근분상속, 모든 자녀에게 근분하게, 또 제사도 돌아가면서 윤회봉사, 딸이든 아들이든 돌아가면서 했었는데 여기서는 장자, 첫째 아들한테 이 상속이 거의 사실상 몰빵이 되고요. 제사도 장남이 지냅니다. 그 아들이 없으면 이제 양자를 드려요. 양자. 자,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자, 아들 없으면 그냥 아들 없는 대로 삽니다. 딸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자기 가문을 잇게 하기 위해서 양자를 드립니다. 자기 가까운 친척 또는 먼 친척 중에 사내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는 이런 양자 제도가 보편화되고요. 그 여성의 재혼이 힘들어집니다. 여성이 재혼해서 그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엄청난 차별을 받았고요. 이렇게 여성의 지위가 점차 조선 후기에 낮아지게 되고요. 혼인 후에 신부가 곧장 신랑 집에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자, 요거를 시집살이의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는 처가살이의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는 자, 시집살이가 일반화되게 됩니다. 자, 그에 따라 가지고 남자가 결혼하면 장가 간다, 장인 어른 집에 간다, 즉 처가에 간다, 이 장가 간다고요. 여자가 결혼하면 시집 간다고 하죠. 이때 이 시집살이, 이 시집이란 말이 보편화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회사에 대해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상과 문화, 즉 문화사에 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도 길지만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